여러분, 어려서부터 온순하고 인정 많고 특히나 동물들을 좋아했던 한 남자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고양이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검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 지금부터 내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는 몹시 황당무계하고 너무 끔찍한 이야기다. 물론 사실임이 틀림없는 이야기지만 너무도 끔찍하고 기괴한 일이기에 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나 자신조차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니 다른 사람이 믿기를 바란다는 것은 미추광이 짓에 지나지 않으리라. 하지만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또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일이면 죽을 몸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던지고 싶을 뿐이다. 어쨌든 나는 지금 평범한 내 가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결과는 나에게 공포와 번민을 주었고 나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 사건은 나에게는 공포감을 주었을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감보다는 오히려 기이하고 망측한 망발로 여겨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보다 더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토록 두려움을 갖고 이야기하려는 환상적인 이 이상한 사건을 그저 평범한 일상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일로 규정 지을 수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온순하고 인정이 많은 아이였다. 나의 이런 온순한 성격은 다른 아이들의 놀림을 받을 정도였다. 특히 나는 동물들을 좋아했기에 나를 귀여워한 부모님은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사다 주었다. 나는 이 동물들과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다.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어 주며 함께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이런 특이한 성격은 성장함에 따라 더욱더 심해져 어른이 되어서도 동물은 여전히 내 즐거움의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 아주 똑똑하고 충직한 개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반려동물에게서 받는 만족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것이다. 동물이 주인에게 주는 마음은 어떤 계산도 없는 자기 희생적인 것이다. 인간의 변변치 못한 우정과 경박한 신의에 비교할 수 없는 동물의 헌신적인 충성에 인간은 가슴 뭉클해질 것이다. 나는 결혼을 일찍 했다. 다행히 내 아내도 나와 비슷한 성향을 지녔다. 아내는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귀여운 동물들을 사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러 종류의 동물을 기르게 되었다. 여러 가지 새,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까지 기르게 되었다. 특히 고양이는 몸집이 크고 아름다웠으며 온몸이 새까맣고 감탄할 만큼 매우 영리했다. 동물 이야기를 하다가 고양이가 영리하다는 말이 나오면 미신의 신빙성에 약간 긍정적인 아내는 까만 고양이는 원래 마녀가 변장에 나온 거래요 하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들춰내곤 했다. 그러나 아내가
그것에 별다르게 크게 신경을 쓰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플루토는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장난꾸러기 친구였다. 나는 매일 직접 먹이를 주었고 플루토는 집안 어디고 내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할 때는 거리로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먹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고양이와 나의 우정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나의 기질이나 성격은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폭음 때문에 몹시 악화되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침울해지고 성질이 급해져 사소한 일에도 발끈했고 남의 기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걸핏하면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이런 난폭한 성질이 반려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면 말할 나위도 없다. 나는 그동안 귀여워하던 동물들을 돌보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끔 학대까지 했다. 토끼나 원숭이, 개들이 어쩌다 반가워하며 내 곁으로 오면 사정없이 때리고 괴롭혔다. 그래도 플루토에게만은 애정이 다소 남아있어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의 폭음에서 비롯된 난폭한 성질은 심해져서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무서운 병이 또 있을까? 결국 늙어서 기력도 없는 플루토에게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 어느 날 밤 늘 다니던 술집에서 잔뜩 술을 퍼마시고 곤드레만드레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쩐지 고양이가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고양이를 움켜잡았다. 내 난폭한 행동에 놀란 플루토가 날카로운 이빨로 내 손을 핥혀 손에 상처가 나고 말았다. 그러자 순간 나는 악마와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나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온순했던 본래의 내가 사라지고 악마보다 더 극악스러운 술에 쩐 사악한 분노가 몸 안에서 솟구쳤다. 나는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던 칼을 꺼내 불쌍한 고양이의 목을 꽉 움켜잡고 소름이 끼치게도 고양이의 한쪽 눈알을 아무렇지 않게 도려내버렸다. 이렇게 저주스럽고 흉악한 행위를 기록하려니 낯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달아올라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 이성이 돌아왔을 때, 즉 깊이 자고 폭음의 여독이 풀어졌을 때 전날 밤 내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끔찍한 공포를 느끼고 참회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의 무게가 내 영혼까지 울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 후로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폭음으로 보냈고 잔악했던 내 행동에 대한 모든 기억을 술로 지워버리고 말았다. 이러는 동안 고양이는 점점 회복되었다. 도려낸 눈은 다시 쳐다보기가 싫도록 끔찍스러운 꼴이었으나 통증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모양이었다. 고양이는 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나 내가 가까이만 가면 몹시 무서워하며 급히 도망쳤다. 나는 그토록 나를 따르던 고양이가 나를 보면 불이 나게 도망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슬프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시뿐이었으며 다시 울화가 치밀었다. 마침내 나를 최후의 파멸로 쓸어 넣으려는 듯 악귀 같은 짓궂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이러한 감정에 아직 철학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원시적인 충동의 하나, 즉
인간성을 지배하는 근본적 충동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저 그것이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그 올바른 판단을 배반하고 싶어지는 심정에 우리가 놓이는 것은 아닐까.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를 괴롭히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결국 고양이를 죽게까지 한 것은 내 마음속에 번민을 주고 온순했던 내 본성을 유린하면서도 악을 위해 악을 범하려는 이 불가해한 욕구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태연하게 고양이 목을 끈으로 졸라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회한을 느끼면서도 고양이를 교살한 것이다. 내가 이토록 마음속에서 회한을 느끼는 것은 고양이가 나를 사랑했다는 점을 알고 있고 고양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양이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 참혹한 행위를 저지른 날 밤 나는 불이야 하는 소리에 퍼뜩 잠에서 깼다. 침대 커튼에 불이 붙어 있었고 집안이 온통 불길에 쌓여 있었다. 아내와 하녀 그리고 나는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다. 그러나 무엇 하나 남김없이 모두 타버리고 내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렸다. 그 후 나는 절망의 함정에 빠져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재난과 나의 광포했던 행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사실의 연관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싶을 뿐이다. 내 일에 대해 모든 것을 기록하는 마당에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흘려넘기고 싶지는 않다. 화재가 일어난 다음 날 나는 그곳에 가보았다. 벽은 한쪽만 덩그렇게 남아있고 모두 허물어져 있었다. 그 남아있는 곳은 집의 중앙, 그러니까 내 침대 머리맡에 그다지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이곳만은 석회가 잘 타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아마 최근에 새로 발랐기 때문인 것 같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그 벽 쪽에 모여들어 한 곳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상한 걸. 정말 신기해. 등에 말이 쉴 새 없이 오갔다. 나는 호기심에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는 하얀 벽에 조각한 것처럼 거대한 고양이 형상이 나타나 있었다. 그 조각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다. 그리고 고양이 목둘레에는 올가미 한 가닥이 감겨 있었다. 처음 이 유령,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이 유령을 보았을 때 나는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건물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정원수에 고양이를 매달았던 일이 떠올랐다. 불이야 하는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 중 누군가 나를 깨울 작정으로 어쩌면 그 고양이 시체를 끌어내려 열린 창으로 던져 넣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리라. 그리고 다른 쪽 벽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고양이는 최근에 새로 바른 석회벽에 틀어박혀 벽의 석회분과 화염과 고양이 시체가 발산하는 암모니아 분이 혼합되어 이와 같은 조상이 남게 됐으리라. 이와 같이 생각이 이성적으로 정리되자 양심의 가책은 그만두더라도 이해는 되었다. 그러나 그 일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그 고양이의 환영에 시달려야 했다. 또 양심의 가책과도 같은 막연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고양이를 죽인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항상 다니는
주점에서나 또 거리에서도 그 고양이와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가 없을까 하고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자주 가는 술집에서 얼근히 취해 앉아 있으려니 그 주점의 유일한 기구인 진주나 럼주를 담아둔 술통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떤 까만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줄곧 그 술통을 바라보았는데 그제야 눈에 띄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 검은 물체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플루토와 아주 비슷한 크기로 단지 한 가지만 빼놓고는 그대로 닮은 것이었다. 플루토는 몸에 흰털이 한 군데도 없었지만 이 고양이는 가슴 전체가 흰색의 반모로 덮여 있었다. 내가 손으로 쓰다듬어 주자 그 고양이는 얼른 일어나 목에서 골골 소리를 내며 내 손에 몸을 비볐다. 내가 아는 채 한 것이 기쁜 모양이었다. 이 고양이야말로 내가 찾던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곧 주인에게 이 고양이를 사겠노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네 고양이가 아니며 또 어디서 언제 왔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본 일조차 없다고 했다. 그냥 데리고 갈 수도 없어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단념해야 했다. 나는 술집에서 나올 때까지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일어서려니까 고양이도 따라 나설 눈치였다.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는 나를 따라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몇 번이나 몸을 굽혀 고양이를 어루만져 주었다. 고양이는 집까지 따라왔고 나와 아내는 이내 고양이와 친해졌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나는 그 고양이에게 혐오감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다. 참 뜻밖의 일이었다. 웬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양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염증을 느끼게 하고 화를 치밀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쾌한 기분이 들었고 얼마 후에는 점점 격렬한 증오심으로 변해갔다. 나는 고양이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했다. 일종의 수치감과 이전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회한 때문인지 나는 고양이를 학대하지는 않았다. 이 고양이가 결정적으로 싫어진 것은 바로 플루토처럼 애꾸눈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술집에서는 어두워서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다음날 이 고양이가 애꾸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나와 달리 인정이 많은 아내는 그러한 점 때문에 더욱더 그 고양이를 측은히 생각하고 귀여워했다. 그러나 내가 고양이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와 반대로 고양이는 더욱더 나를 성가시게 했다. 내가 어디에 가든 고양이는 집요하게 나를 쫓아다녔다. 내가 어느 의자에 앉든 의자 아래 앉아서 쳐다보거나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와 몸을 비벼댔다. 어떤 때는 그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옷에 매달려 가슴팍까지 기어오르곤 했다. 이럴 때면 나는 당장에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전에 플루토에게 했던 짓이 생각난 때문이기도 했으나 솔직히 고백하면 그 까닭은 이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손을 댈 수 없었다. 이 공포감은 정확히 말해서 육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공포감은 아니었다.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히 고백한다면 고양이가 나에게 심어준 전율과 공포감은 가장 보잘것없는 망상에서 생겨난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고양이와 전에 내가 죽인 플루토 사이의 유일한 다른 점은 가슴에 있는 흰 반점이었다. 이 반점은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는데 점점 변해서 나의 이성은 오랫동안 그것을 내 공상 탓이라고 부정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내는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났다. 그것은 무엇라고 말할 수 없이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형태였다. 그 때문에 나는 그놈이 무서웠고 미웠으며 할 수만 있다면 없애버리고 싶었다. 그 반점의 형태는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것은 등골이 오싹하는 교수대에 그것은 바로 공포와 죄악, 고민과 죽음의 피해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형구의 형상이었다. 나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처참한 공포와 비참함에 몸을 떨어야 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동물 한 마리가 만물의 영장인 나에게 이와 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다니. 이미 밤이고 낮이고 나에게는 안식의 기쁨이라는 축복은 없어지고 말았다. 낮에는 낮대로, 고양이는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나는 표현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꿈 때문에 매시간 벌떡벌떡 일어나야 했다. 그때마다 내 얼굴로 고양이의 뜨거운 입김이 훅훅 끼쳤으며 나는 내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악마의 화신이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이렇듯 고통이 짓눌리다 보니 나에게 남아있던 한 가닥 선심마저도 사라지고 말았다. 다만 간악한 마음과 사악한 사상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내 성질은 점점 횡포해져서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인류를 증오하게 되었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폭발하는 분노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아무 불평도 없이 그 고통을 꾹 참아주고 곁에 있어주는 이는 언제나 아내였다.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은 우리는 가난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타다 남은 옛집 지하실에서 살았다. 어느 날 아내와 외출하고 돌아와서 지하실 층계를 내려가는데 뒤를 따라오던 고양이가 내 다리 사이로 끼어들어와서 하마터면 굴러떨어질 뻔했다. 나는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격분에 쌓여 공포심도 잊어버리고 불현듯 도끼를 들어 고양이를 내리 찍으려 했다. 만약 내 마음먹은 대로 도끼가 떨어졌더라면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아내가 나를 재빨리 제지해서 다행히 고양이는 처참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내의 간섭이 날로 점점 심해져 나는 순간적으로 악마와 같은 경로에 휩싸여 그만 도끼를 들어 아내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말았다. 아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푹 쓰러져 그대로 죽고 말았다. 이 끔찍한 살인을 범한 후 나는 곧 아내의 시체를 감출 방법을 깊이 궁리했다. 그러나 낮이든 밤이든 이웃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시체를 집 밖으로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체를 잘게 토막내어 불에 태워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어떤 때는 지하실 마루 밑에다 구멍을 파고 파묻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또 마당의 우물 속에다 던져버릴까, 아니면 물건처럼 잘 포장해 상자에 집어넣어 인부를 시켜 내가게 할까 하는 궁리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단한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즉, 중세기 승려들이 그들이 살해한 시체를 감쪽같이 벽에다 틀어박고 회치를 해서 시체를 묻어버렸다는 것을 책에서 읽은 것이 떠올랐다. 드디어 나는 시체를 지하실 벽에다 틀어박고 발라버릴 결심을 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 지하실이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이었다. 지하실 벽은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채 엉성했고 최근에 새로 석회를 조잡하게 발랐기 때문에 지하실 안의 습기로 아직 굳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한쪽 벽에는 불쑥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원래는 벽난로와 연통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메워버려 다른 벽들과 같아 보였다. 나는 이 벽이라면 벽돌을 떼어낸 다음
시체를 그 속에 넣고 새로 바른다고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계획은 빈틈이 없었다. 철로 만든 정을 사용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벽돌을 떼어내고 시체를 그 안에 넣어 안쪽에다 살짝 기대 놓은 다음 벽돌을 본래대로 다시 쌓아 올렸다. 그 다음에는 콜타르와 모래, 털들을 사다가 신중히 석회 반죽을 만들어 전과 다름없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정성껏 발랐다. 이를 마쳤을 때 일종의 쾌감마저 들었다. 벽은 새로 손질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남김없이 샅샅이 주웠다. 나는 의기양양해 주변을 돌아보며 자, 이만하면 헛수고는 아니었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이와 같은 불행을 불러온 고양이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고양이를 기어이 죽여버릴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순간에 고양이를 발견했더라면 고양이는 벌써 두동강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리하고 능글맞은 고양이는 조금 전 나의 격렬한 분노에 공포를 느꼈는지 어디로 슬며시 사라진 채 내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고양이 모습이 보이지 않자 나는 오히려 찾던 일도 잊어버리고 흔쾌함을 느꼈다. 그 흔쾌한 기분은 이루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독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황홀한 것이었다. 그날 밤 고양이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는 고양이를 데리고 온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다. 나는 아내를 죽인 그날도 편안하게 잠을 잤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으나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려움을 주던 악마의 화신은 영원히 내 집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그 때문에 나는 다소 자유롭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고양이 놈은 무서워서 영원히 도망친 것이리라. 고양이는 이 이상 더 나타날 리 없을 것이리라. 나의 행복은 더할 나위 없었다. 그리고 내가 범한 그 가증스러운 죄의식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후 나는 두세 번 경찰의 신문을 받기는 했지만 문제없이 대답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번 가택 수색까지 받았으나 수생한 것이 발견될 리 없었다. 미래의 행복은 확실하게 확보된 듯 싶었다. 아내를 살해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뜻밖에도 한 무리 경찰이 집으로 달려들어 또 한 번 엄중히 가택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시체를 감춘 곳이 발견될 리 없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수색 중 나를 불러 함께 집안을 샅샅이 조사했다. 최후로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내 심장은 마치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는 사람의 심장처럼 태연자약하게 뛰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지하실의 이곳저곳을 유유히 활보했다. 경찰관들은 이제 완전히 모든 의심을 풀고 떠나려 했다. 내 가슴속 기쁨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세찼다. 그래서 나의 승리와 무죄를 그들에게 한층 더 확신해주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랐다. 이윽고 나는 계단을 올라가는 경관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의 의심이 풀려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아울러 앞으로는 여러분이 좀 더 예의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집은 구조가 썩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인지 술술 이야기하고 싶은 격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랐다. 정말 잘 지어진 집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특히
벽들은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렵니까? 이 벽들의 견고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여기까지 말한 나는 시체를 감쪽같이 숨겼다는 사실에 흥분해 미친놈처럼 들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바로 그 벽을 힘껏 후려쳤다. 하나님, 나를 악마의 손으로부터 구해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막대기로 때린 그 소리의 메아리가 멈추기도 전에 그 소리에 따라 무덤 속에서 누군가 대답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마치 흐느껴 오는 어린애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에 이어 잠시 후 길고도 높은 쇳소리로 변해 보통 사람의 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잔인한 비명으로 변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악마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듯한 지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저주와 공포가 깃든 비명이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한다는 것은 독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리라. 나는 실신한 듯 반대편 벽을 향해 비틀거렸다. 이 순간 경찰관들은 계단 위를 올라가다 말고 멈추어 공포에 떨며 소름 끼치는 무서움에 혼이 나간 듯 서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경관들의 완강한 팔이 달려들어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벌써 대부분 썩고 핏덩어리가 엉겨붙어 있는 시체가 경찰관들 눈앞에 우뚝 나타났다. 그리고 그 시체 머리 위에는 빨간 입을 크게 벌리고 불꽃 같은 애꾸눈을 번뜩이는 그 무서운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나를 경로시켜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도 또 비명을 질러 사형대에 끌려가게 한 것도 모두가 그 고양이의 잔악한 계교였다. 나는 그날 그 괴물을 시체와 함께 벽 속에 넣고 발라버린 것이다. 여러분, 끔찍하고 기괴하기까지 한 이야기였는데요. 사랑이 증오로, 애정이 폭력으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두운 방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옥의 듣는 서재는 여러분의 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